강의 순서는 교육과정의 변화, 그 다음에 입 개편안에 대해서 얘기 드릴 거고, 많지는 않지만 주요 대학의 전형 계획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학교들이 있어서 주요 대학의 전형 계획의 방향과 그리고 개편에 따른 이런 진로 진학 설계를 어떻게 해 가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 센 진학 나침판을 비롯해서 저희 원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그 유용한 진학 정보에 대한 안내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교육과정의 변화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건데요. 이 개념을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먼저 얘기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선발과 모집과 변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으셔요. 선발이라는 거는 여기서 지금 말하는 어떤 조직의 요구사항에 가장 가까운 그런 인재를 선발하는 과정이라고, 선택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조직의 요구라는 점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보셔야 되는데, 조직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대학이죠. 대학의 어떤 학과가 학생을 모집할 때는 자신이 갖고 있는 요구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 요구사항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려고 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을 제대로 잘 알아두는 것,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선발의 기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첫 준비점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모집이라는 것은 필요한 인원을 찾는 거예요. 당연히 대학에서는 모집과 선발이 뒤섞여 있는 개념이기는 하지만, 안타깝게도 선발만 중점으로 되어 있는 학교도 있고, 모집을 할 수 있는 선발을 할 수 있는 학교들이 있고, 모집만으로도 버거운 학교들이 존재를 합니다. 실제로 모집을 해서 학생들을 모으는 데 중점이 준 학교들의 경우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조직의 요구사항을 지원자들에게 강제하기가 매우 어렵죠. 반면에 선발을 할 수 있는 학교라면 조직의 요구사항을 당연히 지원자들에게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게 특징인 거죠. 모집을 하려는 학교에 가려는 것보다 선발을 하려는 대학에 들어가려는 우리의 요구가 큰 이상, 우리는 대학의 요구 조건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게 변별이에요. 변별은 뭐냐면 대상을 구별하거나 비교해서 식별하는 과정이 됩니다. 주로 대학에서는 이런 말하긴 그렇지만 이미 고교 생활을 하는 동안 선생님들의 엄청난 노력으로 학생의 생기부가 만들어졌습니다. 경쟁자들 간의 생기부의 격차가 실제로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입학사정관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 친구를 떨어뜨리는데 그 친구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그 친구와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대상이 조금 더 나았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하죠. 결국에는 미세한 차이 또는 그나마 이 친구가 더 나아라는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이 변별이 이루어집니다. 변별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먼저 되는 건 모두가 갖추고 있는 조건인데 그 조건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 사람은 제거 대상이 되죠. 먼저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뭐냐면은 비교를 하게 되죠. 그 비교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많이들 얘기들 하잖아요. 쇼핑을 가시면 아실 거예요. 옷을 보면 이것도 이쁘고 이것도 이쁘고 이것도 괜찮은데 내가 정해진 예산에 한정이 있으니 이 중에 한 벌을 골라야 돼. 그럼 이 세 개들 중에 다 좋지만 이게 가장 이뻐 라고 하는 게 생기잖아요. 학생을 선발할 때도 이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모든 조건을 동일하게 갖춘 학생이라면 좀 더 훌륭한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첫 번째로 선발을 할 때 상대방들이 모두 갖추고 있는 조건은 나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조건을 먼저 알아야 되고, 두 번째, 그 조건의 퀄리티를 높이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위해서 우리는 3년 동안을 노력하게 됩니다. 즉, 학생의 변별이라는 거는 대학이 요구하는 건 그럼 과연 어떤 조건일까 생각하면 대학이 요즘에 얘기하는 게 역량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해요. 역량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그 이론적인 그런 기반은 있지만 대학이 요구하는 바를 그냥 생각하면 뭐냐면 대학이 대학교에 들어와 학생이 공부를 했을 때 그 학과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성장할 가능성이 최소한 갖춰져 있는지의 여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리를 공부하지 않은 학생이 기계공학에 들어오면 당장 어려움을 겪을 게 분명하잖아요. 그럼 대학의 입장에서는 그런 학생이 들어와서 공부를 제대로 수학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 친구들은 기초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조건들이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건 결국 뭐냐?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초 학업 역량과 소양, 즉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바탕이 되어 있느냐인데, 결국 이걸 학교 교육 과정 안에서 보자면 당연히 가장 큰 게 교과 성적일 거고, 그 다음은 우리가 많이들 알고 있는 비교과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학업 활동 중에 비교과 활동과 수업 시간 중에 이루어지고 있는 수행평가나 발표에서 비롯되고 있는 교과 활동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에다가 이게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여기에 이렇게 교육 선택이라고 하는 교육과정에서 교과목을 선택하는 과정이 들어가게 되죠. 교과 성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만 가지고 정량적인 평가를 하기가 대학이 어렵기 때문에 탄생한 게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탄생하게 된 가장 큰 아이러니는 그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표현되는 학생의 역량을 단순하게 성적으로 표현을 하기에는 학생의 기량과 역량, 환경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대학의 판단이 있기 때문에 시작이 됐어요. 따라서 학생들은 성적뿐만이 아니고 학업 활동 안에서의 교과 활동과 비교과 활동으로 자신이 충분한 역량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보여줘야 되고, 동시에 지금 보이시죠? 이 면접과 수능을 통해서 최소한의 기준과 진정성을 평가하는 과정을 거쳐서 학생이 평가가 되게 됩니다. 그럼 대학은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학업의 소양이 갖춰져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학교 안에서 학생들은 교과목도 다르게 선택하고, 심지어는 학생들이 하는 활동도 경향이나 방향성이 서로들 다 다릅니다. 즉 대학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학생들을 고를 수 있게 된 거죠. 고대는 고대 스타일, 연대는 연대 스타일, 서울대는 서울대 스타일에 자신에게 맞는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이 된 거죠. 이걸 우리는 맞춤형 교육과정이라고 부릅니다. 맞춤형 교육과정 안에서 학생은 자신의 색깔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 색깔이 대학과 맞는지 여부는 대학이 결정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까 전에 우리가 선발을 해야 되는 대학을 가고 싶은 욕망이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맞는 스타일의 옷을 입되 대학이 요구하는 조건에 맞추는 스타일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선택형 교육과정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과목 편제에서 가장 큰 특징을 보시면 2015에서 2022 개정교육과정으로 넘어가서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약간 교육과정의 구별점이 밋밋해졌다는 거예요. 전문교과원이 사라지게 되고 융합선택이 들어오고, 융합선택인 모든 학생들이 다 선택할 수 있는 형식으로 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예전과 같이 어떤 특정한 교육과정으로 학생들이 구별이 되는 건 물론 교육과정으로 구별이 되기는 됩니다만, 어쨌든 간에 옛날보다는 밋밋해진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면, 학생이 어떤 교과목을 선택해서 자신이 선택한 교과목이 대학이 요구하는 기초 소양 과목에만 적절하다면 그 교과목의 선택에 의해서 차별받지 않게 하겠다는 교육과정 설계자들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교육과정 안에서의 이런 선택 과목의 밋밋함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선택 과목의 선택 여부, 어떤 학교를 선정을 해서 자사고, 특목고 뭐 이런 다양한 고등학교를 자기에게 맞춰서 선택을 하되, 이 안에서 그 대학 고등학교를 선택했다라는 것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보다 교육과정 선택과 교과목 선택과 그것의 활동으로서 드러내야 한다라는 걸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보시면 교육과정 배당 기준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국어, 수학, 영어, 교과의 이수학점의 총합이 81학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이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국어, 영어, 수학이라고 하는 우리가 대학을 갈 때 과거에 굉장히 중요했다고 봤었던 이 과목의 학점들을 줄이고 학생의 선택과 교양 과목의 숫자를 늘림으로써 학생의 선택을 좀 더 돋보이게 하고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좀 더 도드라지게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고, 특히 이제 국어, 영어, 수학 같은 주요 과목에 집중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들이 학생들이 없도록 최소한 배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서울대학교의 교과 이수 기준에 대한 설명서에 관련된 가이드북을 제가 뜯어가지고 들어왔는데, 보시면 빨간색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교학업에 대한 대학의 전공교육의 기초 소양으로 연계, 과목 위계에 따른 깊은 과목 이수를 권장함이라고 돼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교학업이 대학의 전공교육의 기초 소양이 된다는 걸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대학에 들어왔는데 해당하는 학과를 단순하게 얘기하면 내신을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좀 더 쉬운 교과목을 선택을 해서 그 쉬운 교과목을 선택해 대학이 요구하고 있는 기초 소양을 맞추지 못하면 그 친구는 아까 전에 멀끔하게 차려입은 그 친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과목 위기에 따른 교과 이수를 권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교과목이 딱 드러났을 때 단순하게 그 교과목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교과목의 위수, 즉 이수 위계를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 교과로 어떻게 이어지면 전 교과가 있겠죠. 위계가 있다는 것은 사전 단계가 있다는 뜻이니까 그 사전 단계 같이 사전 단계부터 차곡차곡 밟고 올라오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국대학교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예전에 동국대학교에서도 되게 격한 표현을 쓴 적이 있었는데 요즘엔 좀 순화가 됐더라고요. 예전에 어떻게 돼 있었냐면 어떠한 걸 전공 이수하지 않은 학생은 무슨 학과에서 뽑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굉장히 격한 표현을 썼어도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 바꿨어요. 대학의 수학에 필요한 과목을 제대로 배우게 오겠다는 학생을 선발하겠다. 역시 위쪽에 기초 학업 역량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해당 전공에 대한 특성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보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에는 최소한 교육과정상에 이 과목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걸 꼭 듣고 온 사람을 뽑겠다는 거죠. 경희대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초 소양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겠다. 그 중에서 세부 항목으로는 전공 교과에 관련된 교과 이수 노력, 이게 아까 전에 필요한 교과를 찾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것의 성적, 그 교과목을 선택했다면 그 교과목의 성적도 보겠다. 그리고 어떤 걸 탐색하고 활동한 경험이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교육과정의 선택뿐만 아니라 교육활동 그리고 성적의 어떤 집중도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이런 걸 고려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보면 동국대학교의 바이오 시스템 대학의 과목 이수 비율을 보시면 이 과목에서 확통의 숫자보다 미적과 기하의 지원자와 1단계 합격자의 비율이 높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화학의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화학 1은 거의 대부분 다 들었지만 화학 2를 들은 학생들도 상당히 지원자가 위쪽에 보시면 바이오 환경과학부, 생명과학부, 식품과학하고 의생명공학 안에서 보시면 화학의 비중이 큰 것과 작은 것에도 구별이 보인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 끝쪽에 가면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적죠. 필요로 하지 않는 과목의 경우라면 이수자 수도 많지 않고 합격자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지원자들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거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린 바대로 아까 전에 갖춘 조건 중에 조건이 없는 학생이 먼저 제거 대상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려요. 제거라는 말은 좀 그런가요? 어쨌든 간에 탈락의 대상이 된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소한 그걸 이해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는 거기에서 실제로 그 해당하는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들에게 좀 더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걸 의미한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AI 소프트웨어 융합부에는 이상하게도 시스템 반도체 학과와 달리 확통의 비율이 큽니다. 이유는 뭐냐면 교육과정을 좀 읽어보시면 대학교 교육과정을
데이터 처리와 그 데이터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확통이거든요. 그래서 확통의 선택자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지원자는 적지만 합격자의 비중은 높은 상태로 보이는 겁니다. 반면에 AI 소프트 쪽에서는 화학이 그렇게 높지 않죠. 지원자 안에서도 높지 않고 단계 합격자에서도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시스템 반도체 학부는 상대적으로 화학의 선택자도 많고 비중도 큽니다. 특히 화2의 경우에는 좀 이격이 드러나죠. 어떻게 드러나느냐? 시스템 반도체 학부에 화학2를 들은 학생의 지원자가 많지 않은데 합격자에겐 굉장히 1단계에서 많았어요. 즉 이해도 아까 전에 나도 이해해서 충분히 지원자들도 이걸 조건을 이해하고 다 선택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일부 이격이 생긴다는 거죠. 이해 못하고 지원할 때 그 과목을 선택하지 않은 학생들도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라고 해도 대학에서는 이걸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컴퓨터공학부의 설명을 쭉 읽다 보면 논리적인 사고와 그 다음에 해결하는 방향에 대한 수학적 교과의 이해가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죠. 여기에서 수학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그리고 특히 확통도 들은 학생이 있다면 더 유리해지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전공 준비에 대한 팁을 이미 대학이 제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평균 성적을 비교해봐도 대략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수학생들에 대한 이 평균 등급을 조금 보고 계신데 이거 내용을 보시면 당연히 국어, 영어, 이 국어 국문학과, 영어 영문학과에서는 어휘가 당연히 국어가 1순위, 영어가 1순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겠죠. 그런데 이거 내용을 쭉 살펴보다 보면 은 국어의 성적과 영어의 성적이 당연히 이런 식으로 빨갛게 노출되어 있는 이 지점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지점을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인문 쪽에서는 생각보다는 고르게 배치가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학의 경우를 한번 잘 보시면 수학의 경우에 국어, 영어, 정치외교, 행정학과의 경우에는 수학 등급이 2등급에서 3등급 사이로 왔다 갔다 하지만 빅데이터 응용학과로 넘어갔더니 최초 합이 1.67로 넘어가 버리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각 과목마다 대학이 주요하게 보고 있는 과목이 있다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모든 교과를 다 밟았는 학생은 사실 없습니다. 물론 훌륭한 학생은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느 교과목에 약점을 가지고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이런 약점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 거냐? 정량적인 평가지수에서는 그냥 숫자로 표현되기 마련이니까 당연히 평균 성적으로 나타나겠죠. 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치더라도 내가 다른 쪽에 강점이 있다면 이 부족한 지점은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해요. 대학을 가려고 한다면 당연히 이런 조건을 제시하는 곳에서가 학생이 입시를 성공했을 때 편차, 그러니까 편익이 커지게 됩니다. 이익이 커지게 되지 않겠어요? 따라서 이런 조건들을 잘 살펴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교과의 성취도, 즉 학업도 집중해서 해야 될 과목을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도 이제 경희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의 동국대와 같은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좀 제가 빨간색을 쳐놓은 거는 이격이 조금 생겨요. 어떤 이격이 생기느냐? 어떤 교과목은 대학이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지원자들은 그걸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파악하지 못한 경우가 생겨버리면 당연히 이걸 먼저 파악한 사람이 유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대학을 목표로 삼고 계시다면 그 대학교에 요구하고 있는 교과목의 선택의 그런 안내서 같은 경우나 학종 선택 안내서들을 열심히 좀 찾아보시고 정보를 수합하는 것 또는 직접 해당하는 입학처뿐만 아니라 학과의 교육 과정까지 들여다보시고 대략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의 정도의 이해도는 갖고 계신 채 학업 설계를 하셔야 한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쭉 보고 계십니다. 역시 같은 맥락이라서 자료의 근거 자료로 사용한 거니까 빠르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 수학과 컴퓨터공학과 물리학과를 봤더니 쭉 살펴보니까 생각보다 총 합격자 중에 수학과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수학의 전체를 다 잘해야 되니까 지원자들이 확통을 선택 안 한 경우도 있지만 당연히 확통을 선택한 학생들이 높죠. 근데 지원자들은 이걸 이해 못하고 그냥 미적 기하만 했으니까 그럼 괜찮겠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뭐 보시면 알지만 컴퓨터공학과의 경우에도 확통이 중요한데 아까 전에 앞에 설명드렸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지원자들은 69%까지밖에는 이수를 안 했더라는 거죠. 이격이 생긴다는 점. 그 이격을 최소화하면 우리에게 기회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8 개정 개입의 기본사항을 쭉 이걸 보고 계신데 여기서 좀 알아두셔야 될 게 바뀐 게 하나 있죠. 뭐가 바뀌었죠? 이제부터는 8월달 시험을 보고 이게 모의평가입니다.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6월 모평, 9월 모평이라고 했었죠. 근데 9월 모평은 수시를 지원서를 쓰고 나서야 성적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 가채점만 가지고 아이들이 지원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거를 8월 달로 땡겨주게 되죠. 그래서 8월에 모평을 하고 성적을 받은 뒤에 학생들이 드디어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원서 접수 기간과 전형 기간이 뒤로 밀렸어요. 그거는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포인트가 뭐냐면 전형 기간, 즉 대학이 전형을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이 줄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대학이 생기부를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줄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시 전형 기간의 축소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기부가 다소 지금 1학년 학생들에게 유리한 상황이 펼쳐진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던 것들처럼 새로 바뀐 환경을 제대로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눈에 좀 더 잘 띄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의미하고 그들이 먼저 선택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또한 의미하기도 하겠죠. 자, 이렇게 그리고 미충원, 충원 합격 통보일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데 이것도 지금 보시면 이 기간 동안에 이게 변경이 조금 됐습니다. 이 미충원 합격 통보 기간 동안에는 핸드폰은 꼭 몸에 지니고 다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끔씩 불행한 경우가 생기기도 해서 여기에 역시 전형 기간에 대한 설명을 같이 넣습니다. 9등급제와 5등급제로 개편된 게 가장 큰 특징이죠. 근데 여기 잘 살펴보시면 여기에 보실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등급에 안에 보면 이 과거에 1등급에서 2.5등급 사이의 학생들이 1등급으로 편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넓어진 구간 때문에 공포 마케팅이 조장이 됩니다. 뭐라고 공포 마케팅이 조장이 되냐? 1등급 한 개 과목이라도 못 받으면 대학 가기 포기해야 한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 공포 마케팅은 누가 조정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목적이 있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1학기를 끝내보니까 저희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전과목 1등 받은 학생이 1명, 2명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이걸 총 5학기까지 끌고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다 구별됩니다. 이걸로 뭔가 어떤 등급 과목을 못하니까 나는 학교를 포기하고 수능으로 검정고시를 통해서 학교 밖 청소년이 되겠다고 선택한 학생이 많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너무 섣부른 판단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공포 마케팅에 쉽게 넘어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사실 2등급입니다. 2등급은 2등급 중후반 때와 3등급, 4등급 초반 때가 합쳐져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한 개의 등급 안에 여러 개의 등급이 과거에 학생들이 섞였다는 걸 뜻하죠. 대학의 입장에서 두고 보자면 옛날에는 이게 교과 성적으로 변별이 됐으나 이들이 뭉쳐지면서 대학은 정량적 수단이 아닌 정성적 수단을 동원해서 학생을 분별해야겠다라는 욕구를 느끼게 됩니다. 과거에 9등급제로 운영이 되었었던 상황에서도 학교 간의 격차, 지역 간의 격차를 염두에 두고 공정한 평가를 하기 위해 정성평가를 도입했던 대학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렇게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 학교의 석차가 합쳐지게 되면 그게 단순히 소수점으로 표현되는 것만 갖고 학생을 구별하기는 사실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등급 권역에 있는 학생들의 경우가 사실 2등급 중후반 때면 우리가 학송이나 기타 교과 전형으로 수능 최저를 맞춰 인서울을 하던 학생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3등급, 4등급 학생들과 뒤섞이게 되는 상태가 되죠. 이렇게 되다 보면
이 학생들을 구별해내는 구별자가 단순하게 정량적 석차만으로 갖고 그 등급만으로 하기는 어렵다라는 걸 확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의 변화라고 보시면 돼요. 요는 뭐냐? 성적이 중요한 지표를 과거보다 옅게 만들어 놨다. 이 교육과정 개편이. 대신 그럼 뭐에 집중해라?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즉 서류 평가 쪽으로 무게추가 바뀌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성취도 평가에서도 이게 우리가 분할 관련된 성취도 평가를 하고 있는데 성취도 평가에서도 중학교와 다른 성취도 평가 기준을 받게 되죠. 이게 그냥 단순하게 5등급처럼 보인다고 해서 5등급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는 않고요. 이거는 성취율이 어느 정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분할 점수로 분할이 되어 있는 상태라 이걸 읽으면 과거의 표준 편차가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생겨나는 학생의 분포도를 대략적으로 이걸 가지고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사실 내신 성적도 성적이지만 어느 성취도에 위치하고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사회, 과학, 융합 선택 과목 얼마 되지 않은 과목이지만 이거를 이제 석차 등급이 아니고 나머지 모든 과목에서 석차 등급이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가장 큰 변화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3학년 때까지 과거에는 제가 애들한테 시지프스의 형벌이라고 설명했는데 돌멩이를 올림푸스산 꼭대기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형벌을 받았는데 천천히 처음에는 경사가 낮은데 가면 갈수록 수직절벽이죠. 못 눌리는 거랑 마찬가지로 3학년 때 올라가게 되면 교육과정에서 선택교육과정에 성취도 평가 과목이 많아지다 보니까 1학년 때가 내신을 결정짓고 나면 2, 3학년 때 일을 뒤집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학생들에게 학업에 대한 어떤 집중도를 놓치는 그런 요소가 되지 않았나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느냐 바뀌면서 3학년 1학기까지 충실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정시에도 이가 도입이 되면 3학년 2학기까지 모든 교과목을 충실하게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수능을 준비하면서 일을 준비한다. 자, 과연 이렇게 된다면 이게 굉장히 난도가 쉬울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따라서 결국에는 뭘 하는 게 우선이냐면 학생들이 제일 준비해야 되는 제일 주요 과목 전형으로는 모집 단위가 가장 큰 수시 전형이 조금 더 큰 의미를 지니게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편차가 좀 더 커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가 뭐냐면 수행평가 영역명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수행평가 영역명이 들어가면서 뭐가 바뀌는 거냐면 과거에는 선생님들한테 이런 게 있을 수 있었어요. 수행평가 영역명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 수행평가에서 어떤 근거, 그러니까 생기부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 평가 기준이 수행평가와 동떨어질 수 있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하는 발표 내용이었으면 됐으니까요. 활동이었으면 됐으니까. 근데 수행평가가 등장하면 수행평가명을 대학교에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뭘 할 수 있게 됐냐면 구체적으로 어느 평가 지점에서 시작이 된 교과 세특임이 밝혀지게 됩니다. 따라서 수행평가명은 굉장히 중요한 설계 기준이 되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영어에서 진로와 관련된 에세이 쓰기를 했다. 그럼 진로와 관련된 에세이 쓰기를 영문으로 했겠구나를 알 수 있어요, 대학은. 그럼 그 과정에서 어떻게 그런 걸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이야기를 영어로 펼쳐나갔고 그 문법적으로 정확한 어휘를 구사를 했으며 그 다음에 그걸 갖다 발표하는 과정에서 충실하게 원어민에 가까운 발음으로 이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충실하게 자기가 맞춰서 어떤 거를 이야기했다라고 얘기하면 좀 더 근거가 명확해지게 되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이 평가가 근원적으로 시작됐는지가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 수행평가 영역명은 고등학교에서 많이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 되었습니다. 출결 상황에 이게 지금 전형별로 항목별 요소를 좀 소개해 드릴 건데 출결은 사실 기본적인 성실성을 평가할 수 있는 과목 항목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병결이 아니라면 미인정 결석이나 미인정 결과 같은 걸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치활동의 경우에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기획해야 한다는 것, 즉 창의적 기획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예전에처럼 학급 회장을 많이 했다 또는 뭐 그런 것들보다 그 회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기여를 했는지를
자신이 계획한 계획 안에 실천했던지에 대한 내용을 넣어주는 게 제일 좋고요. 동아리 활동의 경우가 진로 활동과 더불어서 범교과적인 영역이 됩니다. 자기가 관심 가진 영역들을 교과 수업 시간을 떠나서 자유롭게 융합, 결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갖다가 모자이크 또는 직소라고 하는데 애들이 여러 가지 교과목에서 융합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동아리 활동에서도 물리에서 배웠던 거, 화학에서 배웠던 거, 수학에서 배웠던 걸 뭉쳐서 어떤 결과물을 내놓는 걸 보여주고 싶어. 그러니까 보여주라고 얘기를 해요. 진로 활동도 마찬가지죠. 어떤 거 계획하면 그렇게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교육 과정 안에 교과 세특에 들어갈 수 있는 건 교과 수업의 내용과 활동으로 국한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결국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확정성을 보일 수 있는 유일무이한 장소가 어디가 됐다? 이곳이 됐습니다. 개인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조차도 지금 기재사항에서 제외가 되어버린 상황이라서 당연히 이 두 개의 영역에서 학생이 진로 역량이라고 보여주고 있고 전공에 대한 관심도를 보여줄 수 있는 유일무이한 영역이 되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성이 커지고 있죠. 그리고 봉사활동의 경우에는 주로 학교의 모든 교과 활동 안에 녹아들도록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활동을 뭔가 예전같이 이렇게 누적된 기록으로 남기거나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교육과정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활동 안으로 다 녹아 들어갈 수 있도록 연계 통합 운영이 가능하도록 되어버렸기 때문에 일회성적인 것보다 어떤 지속적인 활동을 끊임없이 학교 안에서 전개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특히 교내 활동으로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 이 교내 활동의 봉사활동의 의미가 좀 더 커지게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과학습 발달사항은 보시면 수치만으로 학생을 정성적 평가하는 과정, 정량적 평가하는 과정은 이미 지나갔다고 제가 얘기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은 중요한 기본 베이스와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교과학습 발달사항 안에 성적을 플러스 할 수 있는 요소들을 우리가 교과학습 발달사항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안으로 집어넣어야 되죠. 그래야지 두 개가 같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 안에서 보면 학교에서 수업 시간의 활동에 충실해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지 좀 더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게 됐죠. 왜냐하면 정량적 요소가 줄어들고 정성적 요소가 늘어났다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정성적 평가 기준에 대한 것들의 요구도가 좀 더 커질 거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옷도 이쁘고 이 옷도 이쁘고 이 옷도 이뻐. 근데 이 옷이 가장 이뻐. 이 상태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주로 표현되는 게 교과 학습 발달 사항이 됩니다. 특히 이건 생기부에서 가장 많은 잣수를 차지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독서 활동은 요즘에는 교과 세부 능력이나 뭐 동아리 활동, 행발, 그 다음에 진로 모든 활동의 기본 베이스를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없어진 게 아니에요. 모든 거에 기본이 되죠. 학생을 평가하는 분들은 대학교 교수님들이십니다. 대학교 교수님들이 평생 하신 일이 글을 쓰고 글을 읽는 일이에요. 책을 쓰고 다행히 책에 대한 그 지식적 원천에 대한 그런 평가가 일반인들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기준에서 보자면 독서 활동은 모든 영역에 녹아있는 게 좋습니다. 수상 실적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수상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들 뭐 중요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학교 생활을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학교 안에서 어떤 선생님이 평가를 하게 되면 당연히 어떤 수생이 대상을 받았다 그러면 그 대상에 어떤 걸로 대상을 받았는데에 관심이 좀 더 가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학생은 학교 활동을 할 때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보다 이런 것을 목표로 삼아서 수상을 늘려가려고 하다 보면 결국 생기부도 같이 늘어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도 또한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행특이 있는데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예전하고 달리 자소서가 없어진 상태에서 또는 교사 추천서가 없어진 상태에서는 교자 추천서 또는 자소서의 역할을 할 정도로 학생의 우수성과 역량을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중요한 요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정리해서 얘기 드리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교과 내신이 줄어들면서 어떤 변화를 갖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상대 과목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변별, 우리가 얘기하는 등급제의 변화는 있지만 제가 아까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교과 변별력은 분명히 유지가 됩니다. 다만 이게 소수점으로 표현될 뿐이죠. 1.25 등급과 1.35 등급이
구별이 크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대학의 입장에서는 이걸 굳이 이해하려고 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의 입장에서는 이 둘을 변별하는 수단으로 정성적 평가 기준이 아닌 정량적 평가 기준을 적용하는 순간 학생에 대한 판별 기준이 작아진 특징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죠. 따라서 대학은 정량적 요소로만 더 이상 학생을 평가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교과 전형에 대한 다양한 평가 요소가 분명히 도입이 될 거고 종합전형에 새로 적용이 되는 그런 요소들도 면밀하게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볼 가능성이 커져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기존의 학생부 종합전형과 교과전형으로 양분되었던 수시전형이 최근에 전형적 간격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교과전형에서도 서류평가를 다 도입하고 있어요. 정시에서조차 서류평가를 도입합니다. 이 얘기는 기존의 정량적 지표만으로는 한계를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모집을 하는 대학교의 의미는 갈라지겠죠. 모집을 하는 대학교에서는 정량적 평가만으로도 충분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선발을 하는 학교의 입장에서는 이를 구별할 수 있는 동인이 되죠. 이거는 연세대학교의 그 과정인데 제가 왜 이걸 갖고 왔느냐면 연세대 포럼에서 보시면 일반고, 자사고, 전국단위, 광역단위, 국제고, 그 다음에 저쪽에 과학고등학교가 있는데 이걸 지금 이 숫자들을 잠깐 보시면 이쪽에 1.25 안쪽에 들어가는 애, 1.5 안쪽에 들어가는 애 이런 식으로 쭉 구별을 해놨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수단은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요 밑쪽에 보시면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1.25 등급 안에 들어가는 학생이 5등급제로 전환했더니 무려 10.3%로 늘어나요. 확 늘어나죠. 그런데 자사고 광역 단위로 가다 보니 어떻게 됐느냐면 이 범위가 2.3% 정도로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사 전국 단위, 그 다음에 국제고, 과학고등학교로 가면 이 등급 권역에 있는 학생들의 수 비중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이 더 유리해졌다고 보시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대학은 다른 수단을 쓸 거라는 걸 보여주는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대학이 내신평가라고 하는 정량적 지표가 아니라 정성적 지표에 조금 더 무게를 실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 표에서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수능도 바뀌었죠. 수능도 공통과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1학년 때 교과목으로 사실 학생은 수능을 준비해도 될 정도로 완전히 개편이 됐어요. 자, 그런데 난도가 그럼 쉬워졌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논술 문제들도 고등학교 교육 과정 안에서 나옵니다. 근데 애들 논술 문제 풀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하거든요. 왜냐고요? 고난도 사고를 요구하게 되거든요. 수능 문제도 공통문항의 범위는 정해져 있으나 난도가 조금 더 고사고적인 측면으로 바뀔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를 하고 수능에서도 어느 정도의 변별력은 확보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다 보면 학습을 해야 될 양이 줄어들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양이 줄어든다는 건 무슨 얘기냐? 다른 쪽에 신경 쓰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학교 생활인 거죠. 학업을 조금 더 학교에서의 충실도를 높여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시낭인, 우리가 재수낭인이라고도 부르는 학생들이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정성적 평가, 정량적 평가로만 치르는 수능의 전형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너무나 많은 사회적 비용이 소모되고 있음을 이미 교육당국도 알고 있는 것이고 이번 이 전형 변형에서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고 학교에 조금 더 충실하자라는 사인을 보내고 있는 형식의 변화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대학의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최소한 이것만 가지고 학생을 평가하기가 어려워졌죠. 왜냐하면 예전에 미적 기하를 하는 학생이 수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면 미적 기하를 잘하네. 그러니 우리 공대에 들어와서도 공부를 잘할 거야 라고 평가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 요소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럼 어디를 볼까요? 결국에는 수업에서 교육 과정 안에서 미적을 선택했고 어떤 성적을 받았으며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수능 과목이 확 줄어버렸습니다. 이 많은 과목 그럼 뭐 때문에 존재하느냐고요? 그럼 다 허수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교육 과정에 등장하는 이 많은 과목들은 학생의
선택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동시에 죄송합니다. 동시에 이렇게 많은 과목들 안에서의 선택을 대학교가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서울대학교 기준안도 보시고 경희대학교 과목 안내도 보실 텐데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결국에는 대학은 수능에서 묻지 않아도 우리는 묻겠다라는 입장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수능의 형태는 이런 식으로 바뀌었고 특히 가장 큰 거는 탐구 과목이 사탐, 과탐으로 통합 운영이 그러니까 사탐, 과탐으로 학생들은 모두 다 봐야 되는 공통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 과거에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들이 학생들이 재수를 한다고 쳤을 때 이들의 셈법과 지금 현재 1학년의 학생들의 셈법이 서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린 단절이라는 개념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과거에 지니고 있었던 학습의 양이라고들 하죠. 물리적인 양이 재수생에게는 새로 시작해야 되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서울대가 이번에 바뀐 거, 이게 2개 대학교밖에는 사실 현재 발표된 대학이 없어요. 서울대학교하고 경희대학교인데 서울대학교에서 발표한 내용의 가장 핵심은 수시 전형에서 수능 최저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수능 최저 기준이 없어지면 결국 무슨 얘기를 하느냐? 수능으로 더 이상 학생의 허들을 세우지 않겠다는 걸 의미하죠. 그러면 서울대 입장에서 보자면 수시 입장에서는 수능 최저가 없어진 것으로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능에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줄 수밖에 없죠. 물론 의대가 어떤 입장을 취하게 될 것인지에 따라서는 특히 지방의대를 포함한 의대의 수능에 대한 입장이 어떻게 결정될지에 따라서 조금씩 영향을 받긴 하겠지만 서울대의 이 영향은 수능에 대한 약화는 분명히 보입니다. 그리고 지역균형 선발의 가장 큰 특징은 인원을 2명에서 3명으로 늘렸다는 거예요. 이유는 항상 2명만 하다 보니 이과 학생들이 올라오더라. 최소한 3명을 하면 문이과 공통으로 올라오지 않겠냐라는 게 이들의 입장인 것 같고 그리고 지역균형 선발에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으로 아예 자격 조건을 묶어놔 버렸습니다. 결국에는 나머지 대학교 학생들은 어디로 가라? 일반 전형으로 가라. 고등학교에서 최상위 학생들의 경우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한 학생들에게 기회를 더욱더 부여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 면접을 조금 더 강화해서 SNU 그 역량평가 면접을 하면서 역량 중심 평가 과정으로 바뀐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역량은 아까 앞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 기억을 잘 살려보시면 무엇으로 역량을 평가하려는지 보이실 겁니다. 정시 모집에서도 특징이 뭐냐면 뭐가 사라졌냐? 밑에 있네요. 지역균형이 표지가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역균형은 없고요. 대신에 교과 평가를 강화해서 넣었죠. 즉 서울대를 준비하는 학생이 정시까지 가려고 하면 3학년 2학기까지 다 신경을 써야 되는 상태가 된 겁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 수능을 준비하는 것 플러스 뭐도 준비해야 되느냐면 학교 생활에도 끝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하라는 사인을 계속해서 서울대는 보내고 있다.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단계에서도 지금 보시면 얘네들이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1단계에서는 수능에서 뭘 쓰느냐? 등급 합산을 쓰겠다는 거예요. 1단계에서. 등급 합산을 쓰면 어떻게 되는데? 등급 합산을 쓰게 되면 등급이라는 굉장히 큰 범위 내에서 학생을 묶어두게 됩니다. 동점자는 모두 다 통과시키겠다고 그랬거든요. 결국에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수능의 변별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 인정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약하게 보겠다라는 말이 맞을 것 같아요. 그걸 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2단계에서 수능에 100분위를 환산한답니다. 표준 점수를 쓰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죠. 결국에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변화죠. 수능이 아니라 어디에 방점을 싣고 보겠다. 교과 평가 쪽에 방점을 싣고 보겠다. 결국 이 얘기는 재수생들에게는 사실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학을 입시를 실패해서 재수를 했을 경우에는 해도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3학년 2학기까지 교과 세특이나 성적까지 다 챙긴 상태로 가야지만 지원을 해서 유리해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학교 생활의 중요도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대학교는 사실 서울대가 얘기했던 건 교육과정, 2학기 때 파행으로 운영되는 교육 환경을 정상화시키겠다라는 의지를 명확하게 드러냈다고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결국에는 얘네들이 얘기하고 있는 종합평가의 방향이 뭐냐면은 교육과정에 기초 성취 기준이 존재를 하는데 이 기초 성취 기준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평가, 아까 전에 수행평가명이 들어가신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에 따라서 학생을 평가해주면 이를 통해서 우리는 정성평가를 할 거다. 정성평가는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질 거냐면 학생이 우리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했으냐와 그 과목에서 또는 전체적인 학교 생활에서 어떤 경험을 수행해 왔는지 이걸 바탕으로 해서 종합 영양평가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대학이 요구한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를 했느냐와 동시에 학생이 어떤 그 학습의 경험에 있어서 자신의 발전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줬느냐 이걸로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지금 이제 교육과정 영양평가에서도 지금 단계를 기존의 단계와 달리 A뿔, B뿔, C뿔, D까지 모두 다 구별을 해놓은 상태로 반영에서의 등급 배점을 키워놨습니다. 사실 이제 등급 영양평가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얘기들이 많았는데 정시에서 2명의 평가자가 부여한 이 등급의 평균 점수를 교과 영양평가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비중은 상대적으로 2명이 하고 비중 아시다시피 단계도 5개 단계밖에 안 되고 서울대학교에서 입장을 보자면 6개 단계밖에 안 되죠. D를 결격을 빼면. 그러면 이 배점 기준에 따라서도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의미냐? 이걸 크게 보겠다라는 건 사실은 아닌 거예요. 하지만 아까 전에 등급과 백분율을 사용하시는 기준에서 보자면 수능의 영향력이 줄어든 거잖아요. 그럼 이 영향력도 변별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 하나와 동시에 3학년 2학기를 충실하게 수행해서 나가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충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학생이 단순히 수능만 믿고 N수생으로 전락하는 걸 막겠다. 이 이야기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런 서울대의 변화를 봤고요. 경희대의 변화를 좀 보겠습니다. 경희대학교는 약간 어떻게 보자면 서울대와는 조금 다른 입장으로 접근을 좀 했어요. 어떻게 접근을 했느냐면 물론 그것도 동의하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구제할 수 있는 번역까지 다양한 선택의 옵션지를 주겠다. 교육과정에서 다양한 선택 옵션지를 줬던 것처럼 평가에서도 다양한 옵션을 주겠다라고 설계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학생부 교과의 지역균형은 졸업 예정자로만 되어 있고 제한은 아예 풀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이제 학생들은 원하는 만큼 지원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교과 종합 평가를 30% 도입을 했습니다. 이제 교과에서는 뭐 이건 너무 당연하고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거니까 교과 과정의 종합평가 30%를 반영했다고 되어 있는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교과 전형을 지원을 할 때 자기 내신 성적과 전년도의 입결 과정을 보지 않고 지원하는 학생은 있을까요? 교과 성적에서의 편차는 크지가 않습니다. 결국 지원자들 간에는. 결국에는 이게 교과 종합평가의 30%의 영향력이 결코 작지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농담 삼아서 얘기하지만 교과의 학종화에 가깝다고 보이는 게 좀 맞는 평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 최저 기준은 적용을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이 아시다시피 변화가 크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통합사회와 통합과목 중에 상위 1개 과목만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좀 더 범위가 넓어지고 완화된 측면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재미난 건 학생부 반영에서 진로 선택은 상대평가와 절대평가의 상위 성적을 반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학교 안에서 성적이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다소 등급이 낮게 형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성취도가 높게 받은 학생이라면 그죠? 대학 고등학교에서 정해준 그 성취 기준에 높은 평가를 받은 학생이 유리해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상대적인 경쟁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평가에서도 높은 평가를 성취도를 받은 학생이라면 그 친구들도 우리가 뽑아주겠다. 높은 유리한 쪽으로 반영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리고 대학 계열별로 학생부 교과를 여전히 인문과 자연 모두 구별해서 가능합니다. 사회 과목과 한문 과학 과목을 인문에서는 사회, 자연에서는 과학을 반영하죠. 이렇게 구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들여다보시면 교과적 성향과 플러스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학종적 성향을 섞어놓고 있고, 그리고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게 했고, 교과목에서도 인문과 자연에서 자기의 유리한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다양하게 메뉴를 제공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오르네상스 전형에는 서류형을 신설했습니다. 서류 100%죠. 그러니까 기존의 면접형으로 가서 1단계를 거쳐서 면접을 하는 것 대신에 서류형으로 가지고 가서 면접이 좀 약한 학생들도 구원해 주겠다라는 특징을 보여줬고, 그리고 재밌는 건 학생부 반영 방법에서 서류형은 절대평가 성취도만 반영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은 서류형에서 보자면 성취도가 좀 더 높은 학생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수능 최저는 면접형은 없지만 반면에 서류형은 존재하는 형태가 돼서 약간의 교과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종도 약간의 교과의 성격을 섞은 상태가 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교과 이수 과목, 권장 과목의 여부를 정성평가에 반영한다라고 되어 있는 게 자연 계열입니다. 즉 여기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자연 계열에서는 인문 계열과 달리 꼭 선택한 기초 교양이 있어야지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과목은 들여다보겠다라는 의지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시 변형에서도 살펴보면 정시에서는 수능형과 학생부형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학생부형이 무려 정시의 70% 내외를 차지하게 됐다는 거예요. 학생부 10% 반영하니까 크지 않을 것 같지만 이게 들어가는 순간 정시에서 3학년 2학기까지를 관리 안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이 과목을 모두 다 관리하고 고민해야 되는 측면이 되죠. 이 친구가 입시에 원서를 내기 전까지 경희대를 갈지 안 갈지를 정할 수가 없는 상태라면 그냥 이 상황을 보자면 난 끝까지 해야겠네라는 결론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기타 전형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 상태니까 그걸 이해하시면 되겠고, 크게 특징은 넓게 메뉴를 펼쳐놨고 교과 전형에는 학종적 성향을, 학생부 종합 전형엔 교과 성향을 섞어놔서 두 개의 접점이 가까워졌다는 것과, 정시에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수능 학생부형을 신설해서 생기부를 끝까지 관리를 안 할 수 없도록, 즉 3학년 2학기에 교육과정까지를 잘 챙길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라는 점에서 변화를 읽을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잘 살펴보면 대학은 대입을 바라볼 때 이걸 봐요. 지원자의 대학 선호도가 중요하죠. 우리 학교 오고 싶은 학생이 많다면 많을수록 대학에는 흥행에 성공하는 겁니다. 관심이 많죠. 이 경쟁률이 높은 과목들을 보면 당연히 종합전형, 논술, 그리고 수능 위주의 정수 전형에서 학생들의 경쟁은 높습니다. 그런데 또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학교가 학생이 들어와서 우리 학교에 머물다가 다른 학교로 가버리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끝까지 학업을 유지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대학 만족도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 요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학생부 종합 전형인 거죠. 그래서 대학은 사실은 이 사이에 교과 전형을 끼워 넣으면서 대학은 수시 전형의 선호도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경쟁률도 중요하고 선호도도 중요하겠지만 이건 외연적인 거고, 실제로는 대학의 입장에서 보자면 학교를 오래 다니는 학생이 가장 좋죠. 그래서 대학의 수시 선호도 경향은 강하죠. 반면에 이제 정시 수준에서의 경쟁률 확보가 수시에서는 좀 어려운 걸 확인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당연히 학생들은 정시 쪽이 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니까요. 그래서 대학교의 정시 모집은 급격한 감소를 할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냥 지금 현재 20에서 30%, 30, 40%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학력 인구가 감소를 하게 되면 지방대학교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심한데 정시 경쟁률이 하락하게 될 가능성을 예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학교들의 경우에 점차 이제 수시 모집 쪽으로 좀 더
스탠스를 옮겨갈 가능성이 좀 크죠. 그래서 아마 대학은 이 과정 안에서 자신들의 유리도를 따져서 전형을 설계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변화를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이수 과목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어떤 조건을 갖췄는지 안 갖췄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되니 이수 과목을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게 되고, 그 다음에 서류 내용을 검증하기 위해서라도 면접을 들어봐야 됩니다. 실제로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를 했지만 선생님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애들 생기부를 읽어보면 위인전이에요. 정말 우수하죠. 선생님들은 학생에 대한 나쁜 평가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지만 또 그게 내 학생이라는 책임감 때문에 학생에 대한 생기부에 열정을 온갖 다 넣어두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을 서류로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이걸 서류만을 봐가지고 학생이 진짜 이걸 했는지, 이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를 100% 확신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학생을 불러서 역량평가 면접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어저께 제가 잠실고등학교에 가서 면접 강의를 했는데 그때도 제가 얘기를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면접에서의 준비도에 따라서 1단계 합격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순위가 뒤집히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면접은 서류와 달리 준비 기간이 짧고 준비하는 것의 역량에 따라서 편차가 큰 편입니다. 그래서 면접에 대한 준비도도 커질 것 같고요. 학생부 교과전형에서의 서류는 아까 전에 얘기 드렸지만 정성평가가 도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주요 대학교 기준으로.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운영되겠죠. 왜냐하면 최소한의 허들을 마련해 두려고 할 거고, 여기에도 학생부 교과에 일반 면접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일반 면접을 집어넣을 거냐? 교과평가인데. 실제로 면접고사를 운영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서류에 정성평가가 도입되니까 역량평가를 하기 위함일 수도 있지만 이 학교에 정말 오고 싶어하는 학생의 열정과 의지를 살펴보려는 대학의 입장도 있어요. 논술 전형의 경우에는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유는 뭐냐? 패자부활전의 의미가 있거든요. 이거는 결국에는 학생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대학의 입장에서도 경쟁률을 높이고 학교의 선호도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다가 학생의 입장에서도 이 전형이 사라지게 되면 학생의 경우에 챙기지 못했던 학생들을 담을 수 있는 전형 설계가 어렵게 되기 때문에 논술 전형은 그대로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시 전형의 경우에는 좀 사회적인 분위기와 대학의 고민이 함께 있다고 봅니다. 대학의 고민은 사실 이 전형으로 학생을 뽑아보면 다 도망가요. 그러니까 이 전형을 운영을 해야 돼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시낭인이라고 들어보셨죠? 제 졸업생들 중에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대학 다니다가 다른 대학으로 환승해 가겠다는 환승이 굉장히 많은데, 이러다 보니 대학은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하지만 이제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었잖아요. 자연계열에서 공통과목을 본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정말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활용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학교들의 경우는 이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학생부를 전형 요소로 활용할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그 과목을 갖춰야지만 대학에 들어와서 공부를 할 수 있는데 공통과목이라는 그 수능의 한계상 이걸 확인해 볼 경우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목표를 보고 좀 시작을 좀 해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위치와 목표도를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목표치는 자신이 만족도가 높죠. 왜냐하면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교에 그 이상의 대학교를 생각을 할 테니까요. 그런데 그 학교를 목표로 삼았다면 사실 그 학교에 갈 수 있을지 여부는 사실 물음표이겠죠. 생각을 해보면 내가 지금 갈 수 있는 정도의 성적이 뭐 경희대 정도의 성적이라고 하면 목표치는 연고대로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연고대를 지원할 경우에는 자기가 불안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희대로 자신의 위치를 선정해 둔 거잖아요. 당연히 예측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붙으면 만족도는 엄청 높겠죠. 그죠? 이 차이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가 가장 큰 관건이 될 텐데, 이 관건에서 전형으로 보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측 가능성과 현재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전형은 사실
교과 전형과 수능 전형입니다. 전년도 입시 결과가 정량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럼 여기서부터 자기의 위치점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목표치가 저 위에 있다면 이 전형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을 보자면 당연히 교과 전형이나 수능 전형을 선정하기는 어렵겠죠. 따라서 학생부 종합 전형과 논술 전형 같은 그런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전형을 사용하게 될 텐데 결국 우리가 이 차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기울이느냐에 따라서 만족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편익이 커지는 거죠. 그럼 우리는 편익이 큰 상태로 가져가서 우리의 만족도를 높이는 게 가장 나에게 유리하니까 이런 전형 설계에서 지금 현재 성적이 이만큼이라면 내 성적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 또는 논술 전형을 통해서 이 격차를 어떻게 줄여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를 설계해 나가는 게 중요한 설계 기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제 수능 전형이 있죠. 당연히 수능이라는 이 전형이 또 큰 전형시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수능이라는 전형은 사실은 이런 목표치가 높은 전형 중에 하나였긴 했지만 우리가 대입 개편이 되면서 사실 정식 그 전형에서 주요 대학교들이 교과 정성평가를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이 전형에서도 사실은 학생부 종합전형적인 성격과 비슷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수능 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 과정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학생부 종합전형과 교과전형, 수능전형 이 세 개의 전형의 준비 과정이 최소한 일치가 되어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어떤 특징대로 지금 제가 대학교들을 좀 갈라놔 봤는데 표준 대입 체계 안에서는 교과, 종합, 논술 그리고 정시 그리고 여기 실기가 들어있기는 합니다만 실기는 논외로 하고 이 전형 안에서 어떤 요소들을 쓰는지를 보면 교과 전형 안에 교과 등급과 수능 최저가 들어가 있는 게 일정한 특징이죠. 그런데 최근에 옆에 박스를 보시면 알지만 정성평가 영역이 들어가게 됐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바뀌고 있고 논술은 큰 변화가 없는데 신설대학교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논술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학생의 역량이 학교 생활에서 온전히 포현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한 전형으로 남겨두기도 하고 그리고 전형에서 굉장히 큰 경쟁률을 기록해서 홍보 요소로 많이 쓰입니다. 아시다시피 대학교들 중에 논술이 많이 늘어난 학교들이 약수령 논술이라는 걸 보시면 아실 수 있겠죠. 종합전형은 교과 역량과 학교외 활동인 교과외 활동, 학교외가 아니라 교과외 활동하고 수능 최저 일부를 도입하는 형식이 되어가고 있고 종합에서는 수능 최저를 도입하는 학교들을 지금 늘어놓고 있는데 서울대가 이제 수능에서 이걸 폐지를 해버렸죠. 종합에서. 정시 전형으로 가게 되면 수능 전형과 교과 역량을 동시에 보는 학교가 늘어났습니다. 이게 선발하는 학교냐 아니면 모집하는 학교냐를 구별 지을 때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수능 성적만 보는 학교는 모집만 하는 학교일 가능성이 높고 교과 역량까지 같이 들여다보겠다 하면 선발하는 학교의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주요 대학교들이 정시에서 교과 반영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고 있죠. 여기서 다들 보시면 알겠지만 들어가면서 어떻게 되고 있죠? 이렇게 정성평가, 교과 성적, 교과 역량평가 들어가면서 전형의 형태가 점차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자율선택제가 나온 것도 입시를 흔들고 있는 축 중에 하나인데 학생들 중에서 자유전공에 대해서 꽤 선택하는 학생들이 늘어났어요. 사실 고등학교 3년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진로를 찾으라고 얘기하는데 완벽하게 진로를 찾고 고민해서 확정짓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고민이 시작될 수밖에 없는 지점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율전공이 들어오면서 학생들이 자율전공으로의 그런 어떤 전환, 지원을 선호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고 모집 단위가 워낙 커요. 얘가. 그러니까 다른 학과는 뭐 5명, 6명 모집할 때 이쪽에서 50명씩 모집을 해버리니까 그 50명 안에 수많은 학과들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그걸 생각하지 않고 모집 단위만 보거든요. 굉장히 큰 것처럼 느껴지니까 자율 선택을 많이 하게 되고 동시에 학교에서 진로를 제대로 결정하지 못했던 학생도 자기의 전공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기회를 하나 더 제공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공자율 선택제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되게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진로 목표가 분명한데 이 모집 단위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준비를 하는 건 사실 제가 보기엔 좀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왜 그러느냐면 내 독특한 점이 드러나는 걸 평가해주는 쪽이 좀 더 낫지 않겠어요? 그죠? 만약에 전공 적합 자율 전형으로 자유 전공 선택제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학생들은 이 안에서 아주 다양한 요소들을 입사관에 읽을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학생의 독특한 점을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자신의 독특한 점이 드러나는 학생들은 여전히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게 좋고요. 이 대학교가 이 학생들을 선택할 때 학종으로 선택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해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전공 적합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과 전형 혹은 정시 선발 전형 대학교들로 자유전공 제도가 묶여가는 특징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을 실시하는 학교들은 계열별로 상적을 산출하는 방식 또는 학과 선발하는 방식, 서류 평가 방식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에는 얼마 안 되기는 하지만 전공자율 선택제로 모집하는 학교들의 경우에는 여전히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고른 학업의 역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전공이 아니라 고르게 공부를 열심히 잘한 학생.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뚜렷한 색깔이 없는 애를 뽑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진 않아요. 뚜렷한 성격이 없다보다 어떤 뚜렷한 학생의 선호가 있었는데 이게 왔다 갔다 했었던 친구. 그러니까 A를 선택해서 1학년 때 열심히 했는데 전공이 생각이 바뀌어서 B로 옮겨갔어. B를 또 열심히 하고 C로 옮겨갔는데 그걸 또 열심히 하다 보니 얘가 A도 가능하고 B도 가능하고 C도 가능하구나라고 판단되는 학생들이 좀 더 유리한 평가를 받는 경우가 보입니다. 그리고 학폭에 대한 내용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얘기하지만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손잡고 화해하는 게 어때라고 얘기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좀 학교에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대학의 정시 족쇄가 풀린 거는 이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뭐 이제 고1 전공부터 정시 제한이 풀리면 학교들은 사실 마음속으로는 수시 쪽으로 많이 무게를 싣고 싶어요. 하지만 사실 사회적인 이론도 존재를 하고 그대로 유지되거나 이 현재 상황보다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과 전형의 특징을 보면 교과 반영이 50% 이상이 되지만 면접을 실시하는 대학이 일부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서울 지역은 지균으로 선택합니다. 그래서 지균은 즉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선발을 하기 마련이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교과 반영 방법이 조금씩 학교마다 약간씩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적을 낸 다음에 어느 특정한 대학을 목표로 삼아서 교과 전형의 준비를 하는 것보다 다 열심히 했는데 한 것 과중에서 A라는 학교에 나는 유리하고 B라는 학교에는 불리해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최선을 다한 뒤에 유불리를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교과 정량 평가를 서류 정성 평가에다가 이렇게 포함해서 교과 정량 평가에 서류 평가를 반영하는 대학이 점차 늘고 있다. 특히 주요 대학 중심으로. 그런데 이 전형은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전년도 입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나 지원하지를 못해요. 확인이 되니까요. 그래서 경쟁률이 좀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전에 현재 위치와 목표 대학을 얘기할 때 교과 전형을 밑에다가 뒀던 건 기억하시죠? 대부분의 학생들은 교과 전형으로 대학을 갔다라고 생각합니다. 교과 전형으로 야 너 어느 정도 선생님 저 어느 정도 갈 수 있어요? 글쎄 너 한 20대 정도로 성적이 작년도에 형성되는 것 같은데 라고 그러면 애들이 대답하죠. 그보다 높은 대학교를 학종으로 어떻게 갈 수 있죠? 라고 물어보죠. 당연히 욕구는 어디가 있어요? 저쪽에 가 있죠. 그런데 의외로 열심히 준비한 학생 중에 교과에 합격한 학생 중에 상위 대학교에 합격하는 학생들의 수가 꽤 됩니다. 그럼 이 친구들이 학종으로 빠져나가서 중복 합격으로 인한 충원율도 굉장히 높은 특징을 갖고 있죠. 그래서 준비를 할 때 전년도의 충원율까지 함께 확인하시는 작업이 꼭 필요해요. 종합전형은 당연히 서류를 평가하는 과정인데
최근에는 서류 평가만 하는 대학이 조금 줄어들고요. 면접을 탑니다. 왜냐하면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위인전을 써가지고 온다니까요. 그 위인전 중에서 어떻게 서류를 읽고 학생을 뽑았겠어요. 결국에는 면접을 통해 역량을 점검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고 있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설정해서 최소한 이 정도의 역량을 갖춘 학생을 뽑고 싶다는 대학의 욕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기, 자기주도적인 의지, 노력,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수시에서 가장 많이 선발하는 전형이기도 한데요. 이게 왜 많이 선발하는지를 보시면 학교 만족도가 제일 높아요. 즉 학업 유지도가 가장 높은 전형입니다. 경쟁률은 상승하고 있죠. 왜냐하면 욕망은 크니까요. 충원율에 따라 대학과 학과는 천차만별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서 그냥 교과 전형 같이 대충 이 정도의 충원율은 나오겠군, 이게 좀 불가능합니다. 논술 전형은 수도권 위주 대학교로 실시를 하고 있고, 인문은 언어, 자연은 수리 논술인데 알아두셔야 될 건 언어 논술에서의 변별도는 상대적으로 수리에 비해서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성성할 때 보시면 언어 논술을 잘 쓰는 학생, 글을 잘 쓴다라고 해서 함부로 덤빌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반면에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 학생이라면 변별도가 있는 수리 논술을 지원을 해도 괜찮습니다. 인문 논술의 경우라고 한다면 다른 전형과 좀 컴바인, 결합해서 지원을 하는 걸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거고요. 수리 논술도 역시 이런 조합은 필요하지만 수리 논술 쪽에 특화되어 있는 학생이라면 수리 논술 쪽에 변별도가 높으니까 그 무게를 실어도 괜찮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 설정 대학교가 대부분이고요. 교육 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합니다. 그런데 알아두셔야 될 건 고난도의 사고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제가 어저께 면접하면서 그 제시문 기반 면접도 잠깐 보여줬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사고 수준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게 논술과 제시문 기반 면접이에요. 경쟁률이 매우 높고 충원율은 낮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욕망이 폭발하죠. 왜냐하면 내신 성적보다 논술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일단 경주마에다가 돈을 걸어둔 상태가 되는 상태가 됩니다. 될 거야! 라고 생각하죠. 충원율이 낮습니다. 근데 붙으면 자기의 의외의 결과를 받은 건데 당연히 다른 학교로 갈 리가 없죠. 그래서 충원율이 낮은 편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트렌드인데 수능 이후에 실시하는 대학이 많습니다. 이유는 뭐냐? 수능을 못 본 학생들을 위한 학교의 배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수능 이후에 실시하는 대학이 많아질수록 훨씬 경쟁률이 높아집니다. 즉 지원자가 많다는 거죠. 정시 전형은 수능 중심의 정량적 평가를 하고 지원 제한을 받고 분할 모집을 하는 특징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대학별 환산점을 활용해서 대학을 선발하기 때문에 대학마다 유불리점이 다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수능을 잘 보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는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결국에는 수능에서 환산점을 사용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 결과를 알게 됩니다. 예측 가능도가 상당히 떨어져요. 그래서 어느 대학을 목표로 삼아서 수능을 준비한다. 그 해에 수능을 지원하는 분포도 다르고 역시 성적의 형태도 달라질 텐데, 그렇게 해가지고 환산점을 맞추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수능 외에 전형 요소가 증가하는 추세고, 교과 평가를 도입하고 면접을 많이들 도입을 하죠. 그리고 충원율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 수시에서 2월 되거나 하는 인원도 많아서 정시 인원이 갑자기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가 모집에도 주목을 좀 해야 되겠죠. 사실은 서류 평가에서 어떤 친구들을 원하는 거냐라고 다들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아서 준비를 했는데, 이 왜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 왜 했어를 대부분 다 면접에서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왜 배우는지를 알고 있는 학생이 좀 더 좋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걸 배웠으면 그 배운 게 어디에 적용되는지를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더 좋죠. 그리고 문제 해결에 끈기를 갖고 노력하는 수단이 좀 더 학생에게 돋보입니다. 즉 오늘 배운 게 오늘 예를 마찰 개수를 배웠다면 장애인 친구의 그 등판을 위해서 휠체어의 마찰력이 높은 휠체어의 바퀴의 재질을 바꿔보는 실험을 해보는 학생이 있다면 이런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친구가 되겠죠. 지식 탐구의 활동 수단으로 독서도 잘 사용을 하는 친구가 좋습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잘 전달하는, 최근에 이제 의사소통 능력을 되게 높게 평가하는데 이런 걸 되게 잘하는 학생이 높게 평가를 받아요. 그리고 역시 같은 기준에서 설득이나 이해 또는 자기가 어떤 주장을 했다면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학생에게 좀 더 높은 평가를 줍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자면 우리가 어디에 방향을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느냐, 대학의 환경 변화를 지켜보시고 넓은 의미에서 인재상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어떤 사람들을 뽑고 싶어 하는지. 근데 개인적으로는 학교보다는 학과의 인재상에 좀 맞추시는 게 좀 더 유리하다고 봐요. 과제 해결 능력과 결과 발표를 위한 의사소통 역량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팀별 활동, 팀 내 활동에서 어떤 의사소통을 통해서 학생에게 설득을 하고 활동을 했는지가 표현되는 게 좋습니다. 교과서를 꼭 연계해서 탐구 활동을 진행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교과에서 배운 내용을 다른 교과와 연결시키거나 아니면 여러 교과를 합쳐서 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진로 활동의 일을 같이 서로 묶어 놓으면 뭐가 되느냐면 강화가 일어납니다. 하나에서 읽었던 내용이 또 다른 쪽에서 등장하고 또 다른 쪽에서 등장하면 강화가 돼요. 강화가 되면 그 친구에 대한 확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분절되어 있으면 우수하기는 한데 어느 쪽으로 방향이 설정됐는지를 읽지 못하게 되니까 꼭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다른 활동과 연계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개념과 원리를 배워야 할 이유를 찾는다. 이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 학생이 가지고 있는 어떤 꿈이 있을 텐데 그 꿈을 이걸 배움으로써 실천할 수 있겠다. 이걸 여기에다 활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찾아가는 과정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3년 동안 배운 내용의 활동을 탐구의 마무리로 가지고 가는 게 좋아요. 3학년 때 특히 진로 활동과 동아리 활동에 하나로 묶어진 자료가 나오면 굉장히 파괴력이 큽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을 탐색을 해서 올라가서 3학년에 쾅 하고 하나의 결과물을 내주는 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3학년 생기부에서 드러날 수 있는 학생의 마지막 성장 지점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요거는 이제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학교의 평가, 학교에서 했던 일, 그 다음에 이것들이 다 겹쳐져 있는 상태에서 학생을 평가하기 마련인데 문제는 뭐냐면 지나친 욕심들을 학생들이 많이 부린다는 거예요. 뭔가 어려운 용어, 어려운 내용이 들어가면 좋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대학교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농담 삼아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격이 됩니다. 그리고 면접 가가지고 심하게 이야기하면 심층 탐침 질문에 걸려서 대답 못하고 영혼까지 털려서 나오는 경우가 생겨요. 입학사정관이 서류를 보는데 대략 한 학생당 15분 정도면 굉장히 넉넉하게 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많이 준비했는데 15분 만에 볼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보는 패턴이 정해져 있다는 걸 뜻하죠. 학생에 대한 여러 교사의 평가가 반복 연결돼서 마치 거미줄처럼 연결돼 강화를 해놓는 생기부를 가진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고민해야 될 게 오늘 배운 내용이 다른 교과와 어떻게 연결될 건지, 지금 하는 동아리 활동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지, 앞으로 해야 될 진로 활동에서 학교에 참가하는 프로그램에서 얘를 어떻게 녹여갈 건지 고민을 끊임없이 해가는 게 좋아요. 보시면 경희대학교 사례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중구난방형도 있다, 뭐 독서 나열형도 있다, 실험 설명형도 있고 되게 많은데 가장 높게 평가한 건 주제 탐구형입니다. 상세하게 어떤 주제들을 하나만 잡고 열심히 풀어간 학생들이 좀 높은 평가를 받고, 탐구 동아리 활동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중구난방형, 뭐 오매불망형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탐구 동아리형이 제일 좋대요. 어떤 탐구를 하는 동아리에 들어가서 그 탐구 동아리 안에서 탐구를 심화해 가는 게, 그래서 3년 동안 쭉 이어간 학생이 높은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바뀐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동아리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탐구의 방향은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진로 활동에 진로 주제 탐구 활동을 하는 형태가 가장 학생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학생부 대입 축소 반영으로 창체적 활동에, 창의적 체험 활동의 특기사항이 되게 중요하게 됐는데, 그런데도 대학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학생이 잘 들여다 보이지 않아요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렇게 많이 늘려놓고 위인전을 써서 줬는데 읽을 게 별로 없어요 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대학은
굉장히 어떤 측면, 학생의 역량이 드러나는 생기부를 원하는 거지 위인전 평서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그다음에 지식을 확장하는 것, 자기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다음에 여러 교과목을 기초지식으로 확장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것, 그다음에 지식과 정보를 융합해서 자기만의 것을 만들어내 가는 것, 이런 것들을 하는 학생들을 굉장히 높게 평가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연결을 짓는 거냐? 가로, 즉 지금 올해 하고 있는 활동들을 연결시키는 노력도 필요하고, 연혁적, 세로죠. 1학년, 2학년, 3학년을 연계해가는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가는 게 중요한데, 여기 기준은 뭐냐면 내가 배운 걸 내 주변 문제 해결에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핵심입니다. 그걸 보여줄 수 있다면 굉장히 효과적인 생기부를 작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세 개의 역량으로 나눈다는 건 대부분 다 아실 텐데, 특히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의 비중이 공동체 역량에 비해서는 좀 큰 편입니다. 그래서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은 또 서로 연관성이 있어요.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진로 세특에 연결시켜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을 다른 교과와 연결시켜서 동아리 활동 시간에 활용해. 이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두 개가 서로 같이 묶여 들어가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 진로 역량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핵심 평가 기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서울대도 역량평가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역량평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특징인 게 서울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2022 개정교육과정의 핵심 그런 역량과 자신의 인재 선발 역량을 비교해서 표현해 주면서 이 두 개의 역량을 서로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이 역량에 맞춰서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행한 학생이라면 서울대에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학생을 평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국에는 학교 생활이 중심이라는 걸 여러 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 내용 중에서 종합적 사고 능력에 비판적 사고 능력이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그냥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비판적 사고 능력을 가지고 쳐다보라는 거죠. 그리고 창의적 탐구 역량은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그런 문제 해결 역량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역량은 자기가 상대방을 존중하거나 긍정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거나 윤리적 태도를 보여주는 활동을 뜻하는데, 실제로 학교에서는 거의 대부분 학생들은 공동체 역량이 뛰어난 학생으로 묘사가 되어 있죠. 그리고 실제로 면접장에 가서 자기의 인성을 드러내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종합적 사고와 탐구적 역량에 좀 더 학생의 판단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심층평가를 하는 이유에 대한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학생을 평가할 때 자기네들이 항상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학생을 심층적으로 파악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생기부의 서류 기록만 가지고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문제풀이 면접을 좀 지향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제시문 기반 면접이 대표적인 얘기는 한데, 이런 문제풀이가 아니라 학생의 기본적인 역량을 정상적으로 파악하겠다라는 게 이들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드리면 1학년 때부터 두세 개의 제재를 3학년 때까지 좀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1학년 때는 주제가 다양한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개를 건드려 봐야지 자기가 제일 잘하는 영역이 나오거든요. 그냥 어떤 영역을 중심적으로 준비하다가 2학년 때 휙 바꾸고 3학년 때 바꿔버리는 사례를 많이 보는데, 그런 거보다 1학년 때는 넓게 진행하다가 그 중에 아 이거 괜찮겠다 하는 걸 2학년 때로 끌고 가고, 3학년 때는 그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걸 끌고 3학년까지 끌고 가면 연계가 되어 있는 형식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수행했던 활동 중에 중요 활동을 좀 체크를 한 다음에 심화 탐색을 하거나 실험을 하거나 어떤 활동을 주제로 삼아서 심화 탐구 활동을 2학년 때 한번 수행을 하고 3학년 쪽에서는 좀 이론적인 깊이를 쑥쑥 들어가 보라 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3학년은 사실 실험이나 활동을 하기에는 사실 학교 생활이 그렇게 녹록지 않거든요. 대신에 3학년은 뭘 보여줄 수 있냐? 대학을 와서 네가 여기까지 공부했다면 여기에 들어와서 충분히 관심이 있는 학생이니까 공부를 한다면 이걸 하겠구나를 보여줄 수 있는 정도의 이론적 깊이를 보여주는 게 좋겠고, 그리고 심화 역량으로 두 개, 세 개 주제를 일관적으로 가져가는 게 좋겠다.
그리고 나머지 교과, 억지로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교과 세특의 진로와 연관시키려고들 많이들 애쓰는데 역효과입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예를 들어서 영어를 읽었는데 영어 세특이 이게 화학 세특이야, 영어 세특이야. 뭐 예를 들어서 막 우리가 얘기했었던 어떤 화학자 이름을 두고 전기를 얘기하고 거기에 뭐 이론과 공식에 대한 거를 막 얘기하면서 그게 영어 세특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억지로 집어넣는 것보다 영어의 고유의 역량에 집중하는 편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드러낼 쪽이 너무 많아지면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그런데 드러날 것과 드러나야 될 것, 그 다음에 핵심적으로 들어가야 할 곳에 딱딱 정해져 있다면 읽기는 편해지겠죠. 네, 그리고 전공 가이드북 꼭 챙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특히 이제 서울대, 연대, 고대 주요 대학교의 학종 가이드북이나 교육과정표 또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교육과정 선택에 관련된 가이드 안내문들 꼭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제일 먼저 얘기하는데 교과의 목차를 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목차 안에 단원 내용하고 연결 지을 만한 내용들이 이거는 내가 가려는 전공하고 깊숙이 연관되어 있는 내용이네가 보입니다. 그러면 수행평가를 낼 때 주로 자기가 배웠던 내용과 진로를 연관시키는 형태의 수행평가가 나오는데 사전에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돼요. 공부하고 막 지금 얼마 지나면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봐야 되는 그 바쁜 시절에 주제를 막 찾고 정보를 찾느라고 막 인터넷을 뒤져가며 챗GPT한테 물어보고 막 이러는 걸 하면서 수업 공부에 누수되는 시간을 줄이려면 사전에 정보를 습득하고 체득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꼭 기록해라. 남학생들 특히 그렇습니다. 배운 점 기록하라고 그러면 여학생들은 참 잘 기록해 놓는데 남학생은 잘 안 해요. 그래서 최소한 교과서에 그 남아있는 빈 공간에 너희들 필기 잘하잖아. 거기에라도 좀 채워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라도 채워지면 나중에 이걸 활용할 수 있게 돼요. 두세 개 특별하고 심화하는 활동들을 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 교과 활동 수업 안에서 좀 드러나게 해달라. 뭐 이런 요청들입니다. 결국에는 자기가 흥미와 진로의식을 가진 학생이 필요한 과목과 선택한 과목을 찾게 되고 친구들과 선생님에게 조언을 해서 어떤 교과목을 선택해서 가는 게 좋을지 로드맵을 형성하게 되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교육과정과 대학 수학능력평가시험의 영역을 보면서 어떤 것들을 수학능력평가시험에서 준비해야 되는지 정해질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과목 선택을 할 때 1학년 때는 기본적인 형태의 학교 지정 과목을 이수하고 2학년 때는 자기의 전공과 같이 일반 선택 과목 안에서는 꼭 수능에 응시할 과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한 1학년 때 거의 다 끝나요. 여기 지금 여기 있는 통합과학, 통합사회, 일반 선택 과목의 일부 과목이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통합과학하고 통합사회는 이미 1학년 때 배웠는데 뭔 선택 과목에 들어가? 라고 얘기하겠지만 안에 들여다보시면 통합과학이라는 건 물화생지의 종합체고 알가지페 그 사회 과목은 사회 총체 과목의 총체예요. 그러면 이거를 좀 더 확장시켜가는 과목이 2학년, 3학년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도 수능과 관련이 없다고 얘기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목을 1학년 때는 공통과목 중심, 2학년 때는 선택 과목으로 진로에 맞춰서 전공과 계열에 맞춰서 선택해서 올라가라 하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대학교 중에서 이제 서울대학교가 과목 개편안 가이드를 내놨는데 기존의 가이드 개편안에 너무 구체적으로 다뤘더니 거기에만 집중해서 집착하더라. 그래서 선택 과목을 좀 더 유연하게 풀어주겠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이번에 필수 연계 과목을 좀 축소를 하고 과학 소양 과목을 평론하게 갖추는 형식으로 개편을 합니다. 그런데 들여다 보니까 뭐 그냥 인문은 그냥 그래요. 권장 과목 한 과목 이상 아무거나 다 들어요. 원하는 대로 들어라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서는 상식적 수준에서의 전공 적합성이라는 개념을 전공해야 합니다. 당연히 영어 교육과 가는 학생인데 뭐에 관심이 있어야 되겠어요? 영어가 없으면 안 되겠죠. 영어 교과를 중심으로 해서 설정을 해 가야 되는 게 맞아요. 이런 상식적 수준이라면 다 가능하다. 대신에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모집 단위의
우리가 얘기하는 수학에 기하 미적을 집어넣은 거하고 과학에 각각의 모집 단위에서 예, 지금 보시면 알지만 물, 화, 생, 지를 집어넣은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뒤쪽에 선택 과목에서 3과목 이상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수학의 교육과정표를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하 미적을 들으려면 선수 위계 과목이 뭐죠? 대수하고 미적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선수 과목은 공통수학, 기본 수학이죠. 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간다면 무슨 말을 하는 거겠어요? 결국에는 끝까지 수학을 다 보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수학의 중요한 것을 공대에 올려놓은 학생이라면 들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과학의 경우도 보니까 물화생지가 들어가게 되는데 뒤쪽을 잠깐 보시면 3과목을 선택하게 되어 있다며요. 기계공학과 학생이라면 당연히 물리하고 뭐 화학을 듣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 친구의 경우가 전자공학이라면 당연히 전자기와 양자, 그 다음에 뭐 화학 반응의 세계 또는 역학과 에너지 이런 분야들을 들을 수밖에 없게 구성되어 있어요. 3개 과목을 선택하라고 해도 막 선택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결국 서울대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의 선택에 맡기지만 우리는 들여다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교육과정에 대한 편제표에 대한 내용들을 거기에 맞춰서 읽으셔야 됩니다. 결국 여기 얘기하고 있는 물화생지를 선택하게 되면 그와 유관되거나 연관된 교과목을 들을 수밖에 없게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우리가 예측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경희대학교의 교육과정 이수 권장 과목인데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요. 개정교육과정의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조금 폭이 줄어들었을 뿐 교과목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다는 점. 요거를 선택해서 보시면 서울대와 겹쳐보시면 이걸 들어야겠구나가 보이실 거예요. 네, 여기에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동국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 친구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전공 관련 소양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하면서 필수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반영은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걸 봐서는 역시 상식적 수준에서 필요한 과목들을 듣기를 원하는 거죠. 특히 이제 경희대학교 입장에서 그때 말했던 그 진로교사와 그 다음에 입학화정관들의 모임에서 나온 얘기인데 핵심 과목과 권장 과목을 이수하는 게 낫겠냐? 당연히 이수하는 게 낫다라는 평가를 합니다. 네. 그리고 부정적인 평가, 그러니까 여기 공동교육과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학교 안에서 공동교육과정에서 특히 여학교 같은 경우는 뭐 공대의 필수적인 과목들이 개설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라면 그냥 있는 게 나을 거냐? 부정적으로 보자면은 그냥 있는 것보다 공동교육과정을 하는 게 더 낫다라는 평가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걸 안 들었다고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가 또 약간 겹쳐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현재 공동교육과정이 교육청에서 제공되고 있는 서울의 입장이나 너무 그런 물리적인 상황으로 멀지 않은 상황이라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될 필요는 있겠죠. 필수적이진 않지만 필요하다면 듣는 게 좋습니다. 수능에 대한 설명은 가장 중요한 건 영역별 유불리점을 통해서 정시지원 전략이 수립된다는 것과 환산 점수를 통해 대학별 산출 기준에 따라서 지원 전략이 설정이 된다는 점이 다르죠. 그리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 아시는 내용들일 테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보시면 학생이 같은 표점을 받은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환산점이 서로 다른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결국에는 선택 과목과 활용 지표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 먼저 예측하고 준비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뒤에 유불리점은 그 뒤에 판단하는 게 맞다. 결국 수시의 합격 비율을 높이기 위한 과정인데 결국에는 6월과 8월의 모평 성적을 보면 정시 지원에서 이 대학교는 쓸 수 있겠네가 나오게 됩니다. 그죠? 성교부 우리가 얘기하는 생기부를 충실하게 챙긴 학생이라면 그러면 여기에서 이 이상에 있는 학교들 중에서 수시 원서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정도만 되더라도 나는 만족이야 라고 하는 학교는 아마도 정시 지원 가능 대학교가 생길 겁니다. 근데 그 이상에 있는 학교들을 지원을 할 때 어떤 요소가 필요한지, 교과인지 비교과인지 면접인지 최저 학력 기준인지를 끊임없이 준비해 가면서 확률을 높이는 게 맞죠. 정시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11월에 본 수능 성적이 곧 정시를
좌지우지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어떻게 됐느냐면 교과 성적, 비교과, 그리고 면접 이런 요소들이 결합이 되면서 좀 더 예측도가 떨어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결국에는 수능은 제가 보기에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뒤에 유불리점을 환산점을 통해서 확인하자. 그때가 되면 어느 정도 위치가 설정이 되게 될 거고 거기에 따라서 합격의 확률은 높아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교과 성적 비교과가 들어가면서 조금 더 판이 예측도가 떨어지는 특징이 좀 있어서 수시가 정시에 비해서는 제가 보기엔 더 가능성과 파이가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앞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같이 얘기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전달하고 싶은 얘기는 성공하기 위한 최고의 실력은 인성이다라고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만나는 학생들의 대부분이 선생님과 또는 동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요소를 좀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어떤 친구가 이 친구는 건대를 간 친구인데 서울대 간 친구하고 같이 되게 친했어요. 이 두 친구가 학교 성적은 다르지만 같은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 서울대에 있는 학생과 함께 굉장히 심화된 주제들을 다뤄가면서 어렵지만 같이 노력했거든요. 두 친구는 정말 단짝이었는데 결국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 친구가 건대를 간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친구의 덕이 컸습니다. 왜냐면 그 친구와 함께 일을 했거든요. 선생님도 마찬가지죠. 선생님이 어떤 학생에게 좀 더 챙겨주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그런 생각이 생기부에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점 꼭 생각해 주시고 요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센지나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은 뭐 뒤에 있는 선생님도 하시겠지만 모바일로 접근할 수 있는 가장 폭넓은 자료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이 센지나 센타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보다는 이 나침판 프로그램을 꼭 깔고 사용해 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이 여러분들이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모바일 기기에서 접근성이 가장 좋다는 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유용하게 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게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는 거는 뭐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긴 시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